네, 지난주 중반 이후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의 기술주가 흔들린 이후에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살펴보자면 유럽 증시와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움직임이 미국 기술주 폭락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먼저 지난주에 기술주가 흔들린 이후의 글로벌 증시 흐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세계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그동안 세계 증시를 이끌었던 기술주들이 흔들림에 따라서 물론 그 내부에 오늘도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 미중 간 마찰 우려 이렇게 나오진 했습니다는 전체 흐름은 그런 쪽이 어떻게 잡힐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미국의 기술주의 이틀 연속 급락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 증시 모습 보면 중국과 종합경제권 주가는 대체로 안 좋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아까 박찬희 캐스터께서도 어제 중국 증시의 상해 지수가 한 1% 후반대죠, 한 2.7% 떨어진 것을 블랙 먼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는 아무튼 하락폭 자체 1.7%대에서 사실상 이 자체에 대해서 블랙 먼데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시청자한테 판단할 문제가 되겠습니다는 사실은 다른 증시에 비해서 대조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중국과 종합경제권 주가는 많이 흔들렸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일본 증시가 이렇게 꽃이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시겠습니다는 기술주 급락 또 그 이전에 기술주 급등의 주범이 이 손정희의 소프트뱅크의 콜옵션이다 어제 진단해 드렸습니다. 네. 역시 이런 문제가 손정희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세계에서 아주 유망 기업이 될 것이다. 아주 훌륭한 회장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는 이렇게 콜옵션에 따라서 그동안 인수합병에 따라서 손실을 많이 하는 이런 쪽의 방법을 택했느냐 하는 일본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실망감 이런 것이 장해서 어제 일본 증시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노동절 휴가로 사실 휴일을 맞고 있었습니다는 아무래도 기술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관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외신이라든가 이런 쪽은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이렇게 떠오르던 용어가 무르트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잔인한 이런 표현, 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후에 기술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좀 중화경제권과 일본 증시는 안 좋습니다는 사실 유럽 증시 오늘 캐스터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대체로 한 2%대 증시가 좀 좋았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 사실은 한국 증시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요. 어제 우리 코스피라든가 코스닥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특하게 유럽과 그다음에 한국 증시 모습이 좋은데요. 이것이 과연 미국의 이렇게 기술주 영향을 받았던 한국의 서학개미 유럽에서도 유로 캐리 자금 이런 쪽을 감안해 볼 때 유럽의 또 한국 증시가 좋았던 모습이 미국의 기술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 측면이 또 하나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방금 한국과 유럽 증시가 노동절 연휴 이후에 미국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한국과 유럽 증시가 이렇게 좋으면 네. 결과적으로 보면 미 증시에서 서로 엇갈린 표정을 보이는 것은 일단 그렇죠. 지금 아마 기술주를 사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노동절 휴가, 하루 휴가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좀 가질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럽과 한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모습은 일단은 불안한 미국의 기술주 투자자들의 심리적으로 안정을 기한다. 아까 서상인 팀장께서도 미국의 시간의 거래에서 유럽 증시가 이렇게 투자적으로 이렇게 심리를 안정시키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기술주 급락에 따른 불안감을 좀 안정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낙관론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반면에 비관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미국에 자금이 많이 빨려가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과 유럽 증시에서 미국의 기술주의
밖에서 투자했던 이런 거 보면 외부 그 최대 주주자가 영국의 빌 리드란이거든요. 그때 사실 지난주에 이렇게 지분을 매각했죠. 이런 상태에서 한국과 유럽의 증시가 좋으면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자금이 이쪽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네. 자금 이탈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비관론의 견해도 만만치 않게 보이는 것은 오늘은 뭐 브렉시트 문제, 파운드 가치 악화 문제, 그리고 유로 가치 악화해서 하루에는 유로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추세적으로 보면 최근에 유로화가 상당히 추세적으로 강세가 됐지 않습니까? 네. 뭐 하루 모습 가지고 투자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최근에 유로가 강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 인덱스가 많이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직후에 달러 인덱스가 100 이렇게 3에서 지금은 92, 93 요거 왔다 갔다 하죠. 92, 94에서 추세적으로 보면 달러가 약세가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가 추세적으로 강세가 되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의 여건을 이렇게 볼 때는 미국의 이렇게 대통령 선거 일정이라든가 지금의 갈등 문제를 이렇게 본다면 사실 유로화가 강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물론 이제 오늘은 하루는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유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추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투자 포지션을 변동하는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은 유로화 강세를 전망하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달러 유로 전망을 이렇게 보면 조만간 1.20달러를 상회할 것이다. 이것은 시청자 여러분들 외신을 통해서 많이 눈에 익었던 전망일 겁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더 떨어지지 않겠느냐. 어제 이 달러 가치 관련해서 모 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할 때 달러 인덱스가 어디까지 떨어질까 거의 선물한 거래를 많이 하시는 이런 회장님입니다. 그래서 당신네 회사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점검한 자리에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은 92, 93 레벨이지만 88, 87 이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보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지금 네. 시장 참여자들의 포지션 변경에서 대체로 보면 공감하는 레벨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유로화 강세, 달러 약세, 자금은 빠지겠죠. 근데 이 미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대부분 다 테슬라, 빵주, 마가 이런 쪽에 자금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이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각도에서 사실 한국과 유럽 증시가 이렇게 좋으면 그거와 맞물려서 거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그 기술주에 비해서 한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증시가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게 맞물려서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여기서 비관론이라는 것은 미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진다. 특히 기술주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빠진다 하는 가정에서 대체로 보면 심리 안정을 기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낙관론. 그다음에 자금 이탈이 빠지겠다 해서 비관론. 이 견해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좀 길게 보자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마치 블랙홀처럼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일전에 한번 지적해드린 적이 있죠. 네. 사실 이번에 코로나 직후에 가장 많이 돈이 들어갔던 지역이 사실 우리의 동학개미들이 어디 투자했던가 해외 종목에서 어디에 투자했던가 하는 측면을 보시면 아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좀 더 길게 보면 2009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 증시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캐리 자금 여건이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딱 보면 금리차와 환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환차의 요요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제로 금리 내지는 마이너스 금리 아닙니까? 미국도 기준금리가 제로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7월달, 8월달 플러스로 나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실질 금리를 보면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캐리 자금의 여건에서 보면 금리 차에 의해서 자금의 이동하는 요인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지금 자금이 어떻게 보면 포화점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미국 자체적으로 돈 푼 것도 있지만 세계 각국들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푸는 상태에서 자금이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의 거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포화점, 서츄레이션 포인트 상태에 들어갔던 이런 문제에서 적정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런 거품이니 이런 쪽에 뭐 덤핑이니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돈이 얼마나 미국 시장으로 들어갔을까 하는 측면을 한번 수치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나온 통계에 보면 미국의 증시에 블랙홀처럼 자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세계 시가총액이 89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네. 미국이 37조 달러 정도로 돼서 세계 전체 시가총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주들이 주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테슬라라든가 파운드라든가 마구업종. 그래서 37조 달러 중에 약 65% 정도가 기술주에 몰려 있다. 우리가 보면 엑스모빌,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전통적인 이건 좀 왕년주라 그래요. 네. 어떤 사람들 표현해보면 왕년에 좀 잘 한 번 나갔던. 나갔다 이거죠. 네. 네, 왕년주. 이런 업종들이 확 떨어지고 지금 기술주가 이렇게 돼서 저 자금조차도 지금 미국의 기술주에 많이 이렇게 집중된 상태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미국 비중, 월가의 비중을 보면 금융위기 직후에 2010년에 세계 시가총액에서 미국의 그 월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였는데요. 지금 42%입니다. 세계가 몇 개국입니까? 자본시장이 열려있는 국가가 대부분 다 열려져 있는데요. 이 많은 국가 중에서 또 미국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보다 월등히 사실 자금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나오지만 적정 수준 대비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자금이 빨려 들어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의문점이 되다 보니까 자, 한국과 유럽 증시가 괜찮다, 유로화가 강세가 된다, 추세적으로 강세가 된다 이런 요인이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것이 자금이 이제는 빠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에 자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럽 경제는 또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미국만큼이나 경제 회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 미국에 들어갔던 기술주의 자금들이 빠지냐 이 네. 여부에 있어서는 일단 펀더멘탈 측면이 받쳐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과 유럽 증시의 펀더멘탈 측면을 한번 먼저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유럽 경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경제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브렉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금처럼 코로나 문제에선 단일 경제권은 신속하게 된 겁니다는 유로랜드 것처럼 19개 회원국, EU 것처럼 영국이 탈퇴를 이렇게 했으니까 27개 회원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 통합된 국가들이 코로나라는 비상사태에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사실 그 유로랜드 같은 경우는 통화 정책은 통합돼 있지만 국가 비상 체제는 단독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는 비상 체제 관련해서 돈 문제가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코로나 사태에서 예를 들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자 내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뿌려야 되느냐 이거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ECB가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으로 볼 때 유럽 경제가 사실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는 이런 어려운 여건 또 상대 비교를 할 때는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많이 보시는 지표 중에 PMI 지수죠. 그러니까 유럽의 그 제조업과 서비스를 같이 통합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서비스업이 강하기 때문에 통합된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랜드의 그 PMI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는 30일로 폭락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7월 이후에는 다들 이제 아시죠? 50 넘어서 보면 회복인데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는 대체로 50 이상 회복권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PMI 지수의 유럽 경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그 수출 안 된다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의 지금 수출 증가율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마이너스 25에서 6월 달에는 11.2 플러스로 여기 마이너스가 탈락된 게 아닙니다. 플러스 11.2% 급반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력의 산업에 해당되는 이렇게 서비스업과 제조업 그다음에 수출의 3대 요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까 월별 지표에서 보면 제조업 PMI는 4월이 가장 최악점이고 수출도 5월 달이 피약점이니까 자 2분기에 성장률 발표는 아주 안 좋게 나왔죠. 네.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유로랜드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3.6에서 2분기에는 마이너스 12.1이지만 자 6월 이후는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6월 이후에는 그럼 이것이 7, 8, 9 이렇게 개선되니까 자 올해 3분기에는 이것이 마이너스 5% 이내로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 해서 대체로 보면 미국 경제도 지금 안 좋긴 합니다는 유로 경제에 지금 다 갖고 있는 통화이라는 특수한 요인 그리고 개성이 강한 회원국들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돼서 차별한 문제 재정상의 차별한 문제 이런 쪽에 감안해 볼 때는 유럽 경제 회복 못지않게 미국 경제 회복 못지않게 유럽 경제가 좋은 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경제의 펀더멘털 측면 양호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경제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제였죠. S&P사가 우리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낭보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그 한국과 유럽 증시가 좋아서 미국의 기술지에 들어간 자금이 이탈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도 펀더멘탈 측면은 같이 봐줘야죠. 그런 과정에서 펀더멘탈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측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최근에 또 한국은행 전망도 나왔기 때문에 다들 성장률이든가 수출이든가 PMI라든가 이런 지표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로운 얘기, 그다음에 어제 그 한국의 증시의 어려운 가운데 올리게 했던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국가 채무 논쟁 거세죠, 그죠? 이재명 도지사는 지원금을 다 줘야 된다. 그다음에 문 대통령은 어제 이제 입장을 밝히셨죠. 네. 그 얘기도 공감하지만 지금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그게 이제 재정사정이 재정적자 국가 채무지 않습니까? 이게 감안해 볼 때 사실 선별적 지원하는 홍남기 부총리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정리된 선별적 지원 방안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국가 채무 지원금 관련해서 재정적자가 지금 한국 경제 문제에서 내부적으로 보면 가장 논란거리가 되는데요. 이런 논란 속에서도 3대 평가사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켜보느냐 하는 측면인데요. 네.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3대 평가사든 벤치마크짓은 절대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상대 비교다. 이게 뭐냐면 나빠진다. 우리만 생각하면 나빠지면 신용평가 등급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국가도 나빠지는데 나빠지는 정도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좋으면 신용등급은 안 떨어진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만 가지고 얘기하면 국가 채무 재정적자 문제에서 세계 3대 신용평가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에 가질 수가 있지만 이런 투자 가이드고 수익률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를 추천한다. 대부분 다 마이너스 2% 생각하지 않고 마이너스 1%면 수익률이 낮아지는데 팔아라 이렇게 하지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는 대체로 상대 비교한다. 생각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 채무 논쟁이 우리나라가 거세긴 하지만 이렇게 S&P의 세계 3대 피간, 그다음에 마켓시어로 보면 미국의 무디스와 함께 양대 평가 기관인 S&P가 한국의 신용등급과 신용등급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AA죠. S&P 기준으로 위에서 3단계, 밑에서는 사실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2단계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망, 앞으로 의향지수에 해당되는 전망지수도 스테이블, 안정적에서 그대로 유지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께서는 이것이 2016년 8월 달에 S&P가 조정했던 측면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대부분 국가들이 사실 신용등급 내지는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해 왔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는 미국의 그 재정적자 국가채 문제에서 유럽의 피치사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한번 네거티브로 이렇게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지금 신용등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죠. 일본도 사실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지만 한 것조차가 사실 좋은 평가를 받는 거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 어제 또 하나의 관심이 됐던 것이 자 S&P가 한국의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전망할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보면 바로 전주에 사실 금통이 이렇게 금통위가 하고 난 이후에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3%에서 굉장히 어둡게 전망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자 수출이라든가 제조업 PMI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5월 전망할 때보다 개선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개선됐는데 물론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가 5월 시나리오와 8월 시나리오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전망치를 5월 전망치에 떨어뜨렸느냐? 그것도 1.1%포인트 과감하게 떨어뜨렸느냐? 이게 이제 해서 이 문제에 캐션을 그리겠다 하는 측면인데요. 사실 S&P라든가 무디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성장률 같은 경우는 하향 조정하더라도 대체로 마이너스 1.0 내외에서 조정하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표준 시나리오로 마이너스 1.3%가 떨어진 입장에서 보면 저 한국의 중앙은행이 대부분 다 한국의 예측 기관들 정부적 성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성장률을 좀 좋게 평가한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은행보다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3 한국은행, 그 다음에 SM가 마이너스 1.1% 좋게 네. 나왔으니까 이것이 어제 한국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렸던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가 신용 등급이든 이런 성장률은 이렇게 그 나라가 아니라 다른 국가도 악화되니까 다른 국가 비교해서 보시는 시각, 다 시청자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는 그런 시각이 이렇게 어제 S&P의 한국에 대한 신용 등급 전망과 그 다음에 성장률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미국과 유럽의 실질 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감안을 해본다면 달러 가치 향방에는 어떤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기술주에서 자금이 그다음에 블랙홀처럼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금이 빠진다 하는 측면에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유럽 경제도 괜찮다. 한국도 펀더멘탈과 해외 시각이 다른 국가 상대비 괜찮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금이 빠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금리 차는 지금 전행권 말씀대로 실질 금리가 전부 마이너스 상태에서 캐리 자금의 피셔 이런 상을 보면 금리 차이에서 자금 흐름이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네. 이제 달러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대목에 있어서는 자, 지금 페드는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돈을 많이 뿌렸으니까 무제한 이렇게 통화 공급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니까 자, 과잉 달러가 지금 공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는 또 11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금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는 네. 자, 기대 인플레이션 실제 물가도 좀 올라가죠. 기대 인플레이션 더 올라가죠. 그런 상태니까 신용화폐 부분에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돈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공급하고 또 이 증시에서도 다른 국가의 돈마저 들어오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그때그때 흐름에는 뭐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달러 가치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기축통화, 중심통화는 항상 유동성과 달러 가치의 트레이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유동성을 줄여서 네. 달러 가치를 이렇게 사실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저는 그거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미국의 정책 당국이라는 달러 가치를 결정해서 달러 가치가 약세일 때 안정시키는 두 주체가 누굽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대 통화란자 입장에서 지금 당장 대선에서 바쁘니까 돈 빌려서 더 쓰자 하는 네. 이런 입장이죠. 가뜩이나 돈의 공급이 많아가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판에 트럼프 대통령 달러 가치 안정에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이렇게 돼서 돈 더 찍어 쓰자 하는 현대 통화란자의 이렇게 이론의 매력이 느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은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저래를 위해서 사실 달러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서 기축통화 흔들리지 않느냐, 중심통화 흔들리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안정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페드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페드는 자,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기술주의라든가 뭔가 이게 흔들릴 조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상태에서 안정 차원에서 무제한 공급 원칙 이런 에서 일관성을 유지한 측면에서 평균 물가제를 도입한 상태거든요. 평균 물가제는 울트라 금융 화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러면 뭐냐? 자, 돈을 많이 공급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여전히 돈을 회수해서 출구 전략 추진해서 금리를 올리거나 돈을 환수해서 달러 가치 유지 안 지고 그대로 가겠다 하는 측에서는 시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시장에서는 시장에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달러 가치의 부양 의지가 없거나 하는 측면에서 오직했으면 스트롱 달러, 스트롱 아메리카를 주장하는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의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돼야 달러 가치가 안정되겠다. 이런 아이러니컬한 이런 것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에서는 전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미국의 기술지에 들어갔던 블랙홀처럼 자금이 들어갔던 코로나의 블랙홀처럼 자금이 들어갔던 이런 측면에서 자금이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들을 들어본다면 월가에서 왜 달러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지를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달러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노력을 하는 것은 돈을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네. 이미 이제 돈을 이렇게 뿌리면요. 경제가 정상되면 돈을 회수하느냐 잘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많이 뿌려진 거에 따라서 경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이전으로 돌아간다 하는 출구 전략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튼 우즈 체제, 브레튼 우즈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이제 풀어져야죠. 제도적으로. 그럼 제도는 뭐냐? 사회 환경에 우리가 제도라는 것은 법률이든가 이런 것 전부는 뭐냐? 사람의 행태가 바뀌니까 그거에 따라서 제도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달러 가치가 뭐냐? 달러 가치가 지금 상태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뭔가에서 환경이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 달러 가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브레튼 우즈 체제는 간다. 그러면 이제 탈브레튼 우즈에서 지금의 현상은 뭘까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사회주의까지 탈달러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네. 그리고 원유 결제에서 이렇게 페트로 위안화가 좀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코로나에서 갑자기 닥쳐준 예상보다 빨리 닥쳐져오는 소위 언택 시대 이런 시대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 모두가 경제 활동에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결제 통화 시스템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통화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입장에 맞춰서 달러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 실물 화폐로 다시 돌아가느냐.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죠. 근본 이제 문제. 그 차제에 디지털 위안화로 도입하고 디지털 엔화도 올 하반기에 도입하니까 디지털 달러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리디노베이션 문제. 달러 가치가 폭락하니까 리디노베이션에서 가치를 안정시키고 물론 이건 이론적으로 가치를 안정시키는 방안이 없습니다는 여전히 그 방안이거든요. 그러면 근본 이제 미국의 지금 로열티 미국의 금을 생산하는 비중이 적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 가져갈 수 없다. 트럼프 얘기지만 가져갈 수 없다. 리디노베이션은 중심 통화에서는 리디노베이션 단행할 수 없죠. 화폐 거래 단위를.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세 가지 방의 디지털 달러화. 이 문제는 페드 입장에서도 조만간 입장이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에서 보면 자 돈을 많이 풀었는데 환수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근본 이제 가기 어렵다. 자 리드메시 가기 없다. 디지털 달러로 간다. 그러면 디지털 달러와 지금의 통화는 어떤 관계를 할까 하는 측면 1대1 통화를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상태에서는 달러 가치가 그때그때 흐름에서는 좀 달라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스티브 로치라든가 이런 미국의 예일대 이렇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으로 1년 이내에 달러가 중심 통화인데요. 달러 가치가 30% 폭락할 것이다. 중심, 우리 원화가 아닙니다. 중심 통화인 미국의 달러 가치가 30%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서는 시청자분이 유로가 약세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오늘 브렉시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번 주 목요일에 유럽 그 중앙은행에서 저금리 기조 이게 나오니까 오늘 포지션 조정에서 이렇게 보면 그동안 유로가 강세가 됐으니까 거기에 차익 매물과 함께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자 추세적으로 보면 국제 간 자금은 추세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달러 가치가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 하는 이 측면도 시청자 여러분 다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과의 말씀을 쭉 살펴본다면 그 결과에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는 미국으로 자금이 종전처럼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로빈 후드도 이에 대해서 재빨리 대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우리나라의 서학개미, 동학개미에 해외 주식 투자하는 사람을 별도로 구분해서 서학개미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로빈 후드인데요. 굉장히 투자 성향들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목요일 이전 기술주 폭락하기 이전서부터 굉장히 주도주를 좀 받고 있다. 코로나 직후에는 기술주 해서 테슬라, 빵주, 마가 이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손정희의 컬옵션에 의해서 소위 고래라 표시하는 네네. 7월 위에 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동학개미들, 서학개미들,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6월 말서부터 이렇게 기술자 관련된 과도한 롱포지션을 좀 이렇게 조정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거는 손정희를 제외하고 기술주들의 어떤 매수 비중을 이렇게 보면 우리 동학개미들 매수 비중은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한국의 동학개미들이 종전과 달리 기관 투자보다 훨씬 스마트한 왜냐하면 주가가 경기라든가 기업들의 실적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테슬라가 저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전 앵커께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 조정을 하는 게 이미 동학개미들이든가 러빈후드들은 사실 7월, 6월 말 이후부터 매수 비중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난주 목요일 이후에 기술주들이 그 폭락하는 계기로 해서
또 손정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고래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주도주를 좀 바꾸는 움직임 이런 측면에서 자, 세 가지 문제가 있죠. 기술주들 테슬라 같은 기술주 문제는 세 가지 트리플 악재에 봉착돼 있다. 일단 고평가 부담이죠. 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더라도 베이스 백대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문제와 함께 주가가 올라가면 고평가 부담은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첫 번째 부담. 그다음에 고래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이 언제 던질 것이냐. 뭐 손정이 그 소프트뱅크가 그렇게 자금 사정이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언제 던질 것이냐 하는 던지면 이게 추도적으로 동반 매도이기 때문에 던지지 않더라도 사실 그 동학개미라든가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지금의 이 여건상 국제 자금으로 볼 때는 이미 미국은 블랙홀처럼 포화점 이상으로 자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자 이게 달러 가치가 국제 간 자금 흐름의 가장 중요한 변동 요인인데요. 자 미국 입장에선 트럼프는 뭐 고사하고 더라도 지금 약달러가 진행상 상태에서 평균 물가제 도입해서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이게 자 기술제 자금이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런 기술적 관련된 세 가지 부담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동학개미라든가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주대주 교체 움직임이 이미 6월 말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이렇게 급락과 함께 사실은 오늘도 미국의 월가에서 이런 얘기하죠. 성장주 기술주 뭐 같이 포함되겠습니다는 그래서 이것은 차익 실현하라 하는 문제도 한국경제TV 일정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그런 것이 뚜렷하게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 노동절 휴가에서 사실상 휴장이 있지만 다른 유럽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증시에서 기술주와 관련된 업종들은 차별하는 모습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어제도 국내 증시에서 동학개미들이 나타나는 움직임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 주도주는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로빈후드가 이미 자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이렇게 미국의 로빈후드들이 이렇게 10대 지금 종목을 사는 거 보면 우리가 엑슨모빌이라든가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다우존스에서 이렇게 편입된 그러나 왕년에 화려했던 네. 그래서 왕년주라 그랬는데 이게 왕년주라 그럽니다. 참 네. 기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한국경제신문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왕년주 종전에 인기를 끌었던 이런 업종 그다음에 저퍼주 뭐 가치주라 그랬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성장 기술주에서 그다음에 왕년주와 저퍼주로 이렇게 주도주가 바뀌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추세로 정착되느냐 하는 측면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초기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로빈후드도 한국의 동학개미, 한국의 서학개미를 벤치마크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 증시에서 어제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뉴딜 정책 관련해서 뉴딜 펀드 조성, 벤치마크 지수에 따른 BBIG 같은 지표를 한 K 뉴딜 지수가 오늘 이렇게 첫 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동학개미들도 관심이 있고 최대 관심이 있고 이미 수혜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어떤 그 아침 자문회에서도 아주 그 주식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과 같이 해서 이번에 이번에 수혜가 있을 것이냐? 수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 하는 입장인데요. 이 수혜 업종에 눈독을 그리겠다. 이게 한국의 동학개미나 서학개미다. 그러면 다 나왔겠습니다는. 자, BBIG 전에 것 같이 BBIG에서 배터리. 네. 배터리 관련돼서 이렇게 지수 편입하는 종목이 한 10개 이상 됩니다는. 네네. 외국인들 로빈후드도 외국이니까 로빈입니까? 자, 대표주만 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다 나기 때문에 그냥 종목 얘기를 하겠습니다. 배터리면 LG 화학인가요? 이게 대표가 네네. 되겠죠. 또 하나의 B 하면 그건 바이오가 되겠죠. 바이오면 삼성 바이오로시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인터넷 하면 카카보다는 사실 네이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표 업종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뭐죠? BBIT니까 게임이죠. 게임지죠. 게임지는 자 넷마머스 그다음에 NC소프트 이런 게 되겠죠. 이런 쪽에서 로빈후드도 이런 K-빅들 뉴딜 지수와 관련돼서 한국의 대표 업적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그만큼 기술주가 높게 올라간 미국의 기술주, 자국의 기술주가 높게 올라갔다는 부담이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가 아직 추세로 정착됐다는 보긴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사실 오신 손바꿈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는 측면에서 뭐든지 움직임이 초기 단계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쪽을 관심 있게 저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모습에서 좀
많이 바뀌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그 문제를 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 기술주가 급락한 이후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좀 보자면 한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은 트리플 악재에 봉착을 하게 되면서 향후 주도주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